예, 6강 기업의 외부 환경 평가인데 그 외부 환경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대체적으로 리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조금 반복하면서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연속해 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 시간에 하고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외부 환경 분석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기회와 위협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직면하는 일반 환경 요소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또 어떻게 이 환경이 기업의 기회와 위협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반 환경 요소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러한 일반 환경 요소가 기업의 기회와 위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구조가 그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쟁력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죠? 산업 구조가 지금 그 기업이 처해 있는 어떤 환경에서의 산업 구조가 기업의 어떤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SCP 모델을 설명했죠, 그죠? 앞전에도 했죠. 그래서 요것이 보통 이제 SCP 모델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위협들을 우리 이런 챌린저들을 설명하고 각각의 어떤 이러한 위협들이 어떻게 산업의 어떤 이 산업의 어떤 매력도를 높이는가, 그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 구조행위 성과 모델,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죠? 구조행위 성과 모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협을 설명하고 그 각각의 위협이 산업의 매력도를 높이거나 낮추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외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회와 위협을 발견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정세의 어떤 이게 이런 처해 있는 이러한 환경이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죠? 그걸 파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산업의 매력들을 높이거나 낮추는지에 이제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어느 산업의 경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보완자의 역할에 대해서 보완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가 그 다음에 본원적 산업 구조를 기술하고요. 각각에 있어서 이제 전략적 기술을 전술한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기업의 외부 성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예로 우리가 음악에 있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는 기존 음악 산업의 경제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그죠? 스트리밍 서비스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음악을 바꾸었다는 거죠, 그죠? 바꾸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사실은 2011년도에 미국 내 디지털 음원의 매출액은 음반의 매출액을 처음으로 넘었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래서 2015년에는 약 미국 음악 시장의 한 35%가 스트리밍 서비스, 그죠? 그 다음에 한
4% 정도가 다운로딩, 그리고 이제 일반 우리가 그 음반 매출액은 한 28% 정도를 점유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2015년도에 이제 결국 기존의 컨벤셔널한 그러한 음반 매출액의 어떤 매출을 넘어서는, 그죠? 이러한 이제 현상을 나타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악은 스트리밍 서비스 과정에서 이제 음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공정한 몫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뭐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이제 이슈들을 이제 만들기도 하죠. 뭐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뭐 거기에 주된 거는 로열티죠. 로열티가 스트리밍 서비스는 낮게 책정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로열티가 낮게 책정되어 있지만 자유로운 액세스를 통한 음반의 다운로드가 오히려 어떤 음원이나 이런 것들, 또 컨벤셔널한 것보다는 훨씬 더, 그죠? 어떤 그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것들, 그죠? 뭐 기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변화들, 그죠? 변화들이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비즈니스에서는 외부의 어떤 챌린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챌린저들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일반적인 환경, 그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파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 환경에 대한 이제 외부 환경이라도 가장 한 것이 general environment의 영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광범위한 조류나 동향이 어떤 것인가, 일반 환경에 대해서 그것들 이제 굉장히 우리는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환경을 파악을 할 때, 그죠? 우리 기술적인 변화, 보통에 보면은 이제 기술적 변화, 예를 들어 보면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변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 환경까지는 기술적 변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여기 보면 이제 인구의 변화, 그죠? 인구의 동향, 인구의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동향, 그죠? 문화적인 동향도 중요한 하나의 이제 그런 인자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문화적인 동향.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환경, 그죠? 경제적인 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정치적인 상황, 그죠? 그 다음에 특정한 국제적인 사건들, 그죠? 그 다음에 기술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 이러한 요소들,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상호 관련되어 있다. 즉, 이러한 그 요소들이, 이러한 변화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980 그 얘기를 드렸죠. 9년에 미국의 특허청장인 듀웰이 발명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발명되었다라고 이제 말을 했죠. 하지만 기술의 변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제품과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친 거죠. 특히 컴퓨터, 인터넷, 무선전화 등, 그죠? 디지털 정보를 사용하는 기술에서는 그것은 이제 기술의 변화는
뭐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과 몇 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급격한 기술의 혁신은 디지털 기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급격한 진보를 이루어 왔었죠. 그죠? 자, 이러한 이제 상황을 보더라도, 그죠? 새로운 이제 효능을 가진 약품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개발될 가능성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술적인 변화, 그죠? 지금 이야기하는 6가지 요소 중에서 이러한 기술적인 변화가 기업들이 그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죠. 그죠?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죠? 개발하고 또 이제 기회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어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그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결국은 굉장히 이제 이러한 것들이 기술의 변화는 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기업이 만들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은 또 하나의 이제 기회를 창출하고, 그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기술과 관련된 전략이 만약에 이제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위협을 창출할 수 있는, 그죠? 이제 그러한 이제 양면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기업이 직면하는 일반 환경에서 기술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고요. 그 다음 이제 인구 통계입니다. 그죠? 인구 통계는 한 사회에서 연령별, 성별, 그 다음에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소득이 얼마인지, 연령에 따라서 또는 성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인종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구모 패턴과 연결이 있는 이러한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정보들, 그죠? 이러한 것에 대한 인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하나의 일반 환경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죠? 제품이나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매력적인 건지 아닌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사회에서 이제 이 매력을 가지는지, 가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기업은.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은 억수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업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인구적인 통계, 인구적인 동향을 기초로 해서 파악을 한다. 이거죠. 인구적인 동향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그죠? 우리 46년부터 64년까지를 우리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들 했었잖아요. 베이비 부머. 그 다음에 뭐 X 세대,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I 세대,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다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이런 세대들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기업들이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성을. 그래서 이런 특성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기업의 일반적인 외부 환경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연령별로 우리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베이비 부머는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하는 소유 패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때때로 은퇴를 위한 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그 어떤 통계가 있고요. X세대는 매우 보수적이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많이 합니다. 그죠? 65년에서 76년 생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밀레니엄 세대인 77년에서 95년생들은 쓰기 위해 버는 스타일로 저축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밀레니엄 세대들인 이제 77년에서 95년, 그리고 I 세대인 96년 이후는 충분한 이제 사회생활 하지 않아서 스타일이 규명이 되지 않았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이러한 구매자 집단의 관심 성향에 대해서 그에 따른 맞춤 금융 서비스를 상품을 제공해야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베이비 부모들은 저축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할부금 감면 서비스 같은 이런 이제 대출금에 대해 낮은 이유를 제시하는 금융 서비스에 인기가 있을 거고, 그죠? 특성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X세대는 이미 저축한 자금을 투자할 기회를 찾고 있을 거고요. 밀레니엄 세대는 저축을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부채를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밀레니엄 세대에게는 저축 또한 소비의 하나의 형태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굉장히 이제 큰 도전이 돼. 이 사람들이 제일 까다롭겠네. 그죠? 저축도 소비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X세대 같은 경우는, X세대는, 베이비 부모보다는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익숙하죠. 그래서 이제 직접, X세대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지난 한 20년 동안 인구 통계는 미국 예를 든다면요. 히스패닉이죠. 라틴 아메리카계에는 인구 증가가 왔고요. 앞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99년에는 인구가 흑인 인구가 90년도에는 히스패닉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2000년대에 와가지고는 라틴계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보다 많아졌다. 그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인구가 한 8%인데요. 히스패닉은 한 17%에 이른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가 남부 또는 남서부 지역에서 뚜렷하다. 그죠? 예를 들어서 네바다나 애리조나나 플로리다, 콜로라도는 히스패닉은 이제 30에서 40이고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멕시코는 35%에 달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히스패닉 인구가 콜로라도는 히스패닉의 그죠? 히스패닉이 한 많게는 44% 가깝죠.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텍사스도는 이제 35%. 여긴 더 높네요.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약 1조 원개입니다. 2010년대 1조 원개. 1조 원이면 한 1000조 정도 되죠. 1조 원이고 우리 돈은 1조 원이고 미국 전체 구매액의 약 한 9% 정도에 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이제 인구 통계에 의해서 히스패닉 인구의 성장과 구매력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P&G 같은 경우에 P&G는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파는 기업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인구 통계에 기원해서 구매자들에 대한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있죠. 히스패닉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치약 같은 거 제품과 서비스를 히스패닉 구매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뭐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패닉 인구들 이런 사람들은 라벤더 향이 첨가된 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제품들이 대거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면 히스패닉의 언어인 이제 스페인어로 적인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뭐 샴푸 모델도 이런 히스패닉 그지? 이거를 이제 그 중남미 어떤 모델들을 이렇게 기용하는 이제 이러한 전략을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인구 동향은 기업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전략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동향인데요. 문화적 동향. 문화는 한 기업에서 사람들 행위에 대한 믿음, 규범, 뭐 예를 들어서 밸류라든지 규범은 노음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믿음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이제 가치, 믿음, 규범은 그 사회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고 무엇이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인가, 그죠? 그리고 뭐 무엇이 뭐 멋진 거고 무엇이 뭐 그렇지 않은 것인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문화라는 것은 가치, 믿음, 규범이다.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가치와 믿음과 규범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와 믿음과 규범은 결국은 어떤 행위가 멋진 것, 그 다음에 뭐 고루한 것, 좀 이렇게 좀 구태한 것, 그 다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변화 또는 문화 간의 상위성을 틀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업이 이러한 문화에 맞추어서 어떤 마케팅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이 결국은 그 지역에서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 데는 큰 어떤 차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것들로서 다시 이제 문화적인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알아봤죠, 그죠? 자, 그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기업들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문화적 요소는 더욱더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문화적 차이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반영되는 광고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원을 표시한다면 이것은 제품이 좋다는 거죠. 이렇게 돌면. 브라질에서는 아주 저속하고 공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국 광고에 등장하는 결혼식에서 흰옷을 입은 신부는 중국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중국에서의 흰옷은 장래의 것이죠. 그죠? 그 다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 같은 하나의 광고로 가지고 여러 나라에 동시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틀리다는 거죠. 그 문화라는 것은 그 지역의 가치나 규범, 그죠? 이런 것들인 거죠. 가치나 규범이다. 또한 믿음이다. 그 다음 미국에서 남자가 약혼 반지를 사죠. 남자가. 독일에서는 여자가 구매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일본이나 프랑스에서 남자들이 여자 동료를 대하는 태도와 미국에서 남자들이 여자 동료는 크게 다를 수 있다. 그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처한 문화적 사항이 기업이 그 지역에서 처한 문화적 사항이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기업의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적 환경 다음에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경제적 환경입니다. 경제적 환경. 자, 그래서 경제적 환경이란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자, 그래서 economic climate다.
우리가 이때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climate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환경은 기업이 속한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적 상황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겠는데 경제가 좋거나 뭐 이럴 때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이 낮을 때가 지나가면 그 반대 어떻게 되죠? 불경기가 오곤 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활발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리세션이라 하죠. 경제 후퇴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후퇴가 심각한 경제 후퇴가 아주 심각한 것은 더 심각한 것을 우리가 리세션에서 그 다음은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그죠? 불황 이렇게 불황. 그죠? 그래서 이제 호황에서 경기 후퇴 그리고 불황. 그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나의 사이클이 이어집니다. 호황에서 경기 후퇴 그리고 불황. 그죠? 그래서 이제 1990년대 미국과 그 세계 경제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의 시기를 거쳤죠. 1990년대. 그래서 요걸 이제 경기 순환.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사이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제 성장의 기기를 1990년대 미국과 이제 그 세계 경제가 겪었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이제는 이제 정부가 이제 이자율을 통해서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기 후퇴가 따를 필요가 없다. 이자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경기 순환은 비즈니스 리사이클은 1990년대 이후에 이제 한 두어 차례 발생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잘 알고 있는 2008년 버블 붕괴로 인한 신용위기 사태,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경제 위기의 어떤 정도와 그 다음에 뭐 발생 빈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뭐 영향을 미쳤지만 경제 위기를 정부가 그걸 만들었지만 그걸 궁극적으로 그걸 관리하지 못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이러한 이제 환경이 어떻게 새로운 이제 일반적인 이제 환경으로 작용하는지, 그죠?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떤 뭐 호황에다가 그 다음에 리세션이 있다가 그 다음에 디프레션이 있었죠. 불황이 있었죠. 그죠? 경기 후퇴에다 불황이나 이런 것들 이제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이클도 기업이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러한 하나의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요. 자, 다음은 법적 정치적 상황입니다. Legal and Political Condition인데요. 법적 정치적 상황이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법적 정치적 상황인데요. 법적 정치적 상황인데, 자, 법적 정치적 상황은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업에 영향을 주는 법률, 법적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기업 간의 일반적인 이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법률과 정부, 기업 관계는 국가마다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기업과 정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협력적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제 수십 년간 일본 경제가 너무나도 느리게 발전한 이유는 일본 정부가 몇몇 기업들, 특히 이제 대형 은행들의 이제 성과를 해칠 수 있는 구조조정 정책을 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평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제 또 이제 반면에 미국에서는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이제 변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부는 미국이 역사적 변화에서는 어떤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는 기업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엄격한 이제 반독점법하고 환경보호법을 시행했습니다. 그죠? 또 어떤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는 반독점법을 덜 엄격하게 적용했고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도 연기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기업 정책을 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법적, 어떤 정치적 상황도 그 어떤 기업의 일반적인 환경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특정한 국제적인 사건, 그죠? 특정한 이 국제적인 사건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외부 환경으로, 특정한 국제적인 사건도 우리가 일반적인 외부 환경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외부 환경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자, 특정한 국제적인 사건도 외부 환경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내란이라든지 정치적인 쿠데타, 그 다음에 테러, 전쟁, 기아, 그 다음에 지역적 경기 후퇴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제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국제적인 환경은 기업 경쟁의 창출에 심각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년간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런 이제 미국의 예를 들어 봅시다, 그죠? 2001년 9.11 테러 같은 경우, 그죠? 이거 사건이죠. 그 다음 이거로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로 인하고 대부분의 미국 항공사들이 이 수요 감소, 그러니까 겁나서 어떻게 됩니까? 해외여행 비행기 못 타겠죠? 이거 회복되는데 5년 이상 소요되었다는 거죠. 5년 이상 소요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기업들, 그죠? 그러니까 뭐 수십억이면 수조입니다. 지불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수 제조 기업들은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역으로 이 사람들은 많은 수요를 갖다가 수요가 창출되는 이런 효과를 가졌죠.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제 보복한다고 군수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비가 엇갈리는 겁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국제적인 사건, 그죠? 인터내셔널 이벤트, 어떤 특별한, 스페시픽한, 그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뭐 기업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기업의 일반 환경은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둘러싼 광범위한 배경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기업의 일반 환경으로서 이제 기술적인 변화, 그죠? 기술적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인구적인 동향, 그죠? 그 다음에 문화적 동향, 그 다음에 경제적 환경 등에 대해서 우리가 6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 일반 환경은 그 기업이 영위하는 기업을 둘러싼 광범위한 이제 배경으로 정의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기업이 직면한 위기와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일반 환경은 기업을 둘러싼 보다 좁은 범위의 환경, 그죠? 로컬 인바이러먼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그래서 전략 경영에 있어서였죠. 어느 기업이 당면한 위험과 기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 환경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좀 더 좁은 범위의 환경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좁은 범위의 이제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술적 변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여기 보면 인구적인 변화, 그죠? 인구적인 변화 있었죠. 인구적인 변화, 그죠? 기술적 변화와 더불어서 가지는 이제 인구적인 변화, 그죠? 자, 그 다음에 인구적 동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동향, 그죠? 문화적 동향. 자,
자, 문화적인 동향. 자, 문화적인 동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경제적인 환경. 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경제적인 환경. 이런 것도 이제 모두 다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법적 정치적인 성향. 그죠? 법적 정치적인 이제 성향. 그죠? 법적 정치적인 성향.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환경으로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보다 좀 더 범위의 환경을 이해하는데 요건 일반적인 거지만 보다 좀 더 좁은 환경을 또 필요하다. 그죠? 그죠? 그거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다 좀 더 좁은 환경의 변화에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또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때 기업 성과에 대한 구조 즉 행위 성과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 행위 성과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잠시 그래서 구조 행위 성과 모델이란 것은 즉 기업의 환경과 행동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겠죠. 또 성과 사이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법을 말합니다. 1930년대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델이 기업이 환경이 있고 그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 환경에 대한 어떤 리액션이 있겠죠. 행동이 있고 이 행동으로 인한 성과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모델을 우리가 구조 행위 성과 모델. 이때의 구조는 환경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 활동의 본래의 목적은 산업 내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 그것이 결국 뭡니까? 환경 챌린지죠. 자, 그걸 찾아내므로써 정부가 요인을 제거하여 산업 내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 그죠? 그러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구조 행위 성과 모델이고 이제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것은 산업 내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므로써 정부가 이 요인들을 제거하여 산업 내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목적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구조는 산업 구조를 말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구조는 산업 구조를 말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구조 행위 성과 모델이죠. 그래서 구조는 산업 내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다시 보면 이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델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이때가 이제 우리가 구조 행위 성과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를 하면요. 구조, 그 다음에 행위 성과 모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 행위 성과 모델이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산업구조를 말하고요. 산업구조. 구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산업구조를 말하고, 행위는 뭐냐면, 기업의 전략을 행위를 합니다.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위는 전략을 이야기하고, 성과는 이제 기업의, 개별 기업 성과하고 두 가지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별 기업 성과와 전체 사회의 경제적 성과를 경제적 성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성과라 경제적
성과를 이제 성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 때는 산업구조, 이때 구조는 산업구조를 말하고요. 구조, 행위, 성과 모델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행위, 그 다음에 성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특히 성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의미에서 성과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전략 경영 과정에서 성과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특히 개별 기업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별 기업 성과, 이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죠? 개별 기업 성과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죠? 거기에 이제 보면 되겠죠. 개별 기업 성과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개별 기업 성과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개별 기업 성과에 초점을 더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의 전략과 기업 윤리가 이제 우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개별 기업의 성과와 전체 사회의 경제적 성과는 단순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산업 구조와 기업 행위, 기업의 성과를 연결짓는 논리가 잘 알려져가 있는데요. 그죠? 있는데 어느 기업이 속한 산업의 여러 특성들은 그 기업이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범위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이 속한 여러 특성들이 있고, 그죠? 그것은 이제 그 기업이, 범위를 결정하죠. 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예를 든다면, 이제 산업구조, 기업행위, 성과, 이렇게 아까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한다면은, 산업구조는 결국은, 경쟁 기업의 수, 그 다음에 제품의 유사성, 그죠? 그리고 진입과 철수, 그죠? 이러한 것들, 그죠? 이러한 것들의 어떤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이제 경제 기업이 얼마만큼 있으며 제품이 얼마만큼 유사하고 그 다음에 진입하고 철수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든다. 이제 그 부분이 일종의 이제 산업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 행위는 이제 이런 거죠. 기업 행위라는 것은 결국은 경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기업의 어떤 기업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기업의 전략이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과는 기업 수준의 성과를 의미한다 했죠. 그래서 기업 수준의 성과는 경쟁 열의, 경쟁 등위 또는 임시적인 지속적인 경쟁 우위. 이것이 기업의 어떤 기업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수준은 사회의 분배와 생산의 효율성, 그죠? 고용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진보의 정도, 사회의 어떤 진보 정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포커스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죠? 진보의 정도.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이야기한 산업 구조와 기업 행위와 이제 성과의 어떤 하나의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떤 기업에 속한 산업이 어떤 기업이 속한 산업의 어떤 여러 특성들을 그 기업의 여러 특성들을 이제 고려해서 그 기업이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의 범위를 당연히 결정하겠죠. 그죠? 경위를 결정한다. 자,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요. 예를 들면, 어떤 산업에서 기업들의 전략 선택의 대안은 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대안이 없다는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하려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으니까 대안이 없을 수 있죠. 그죠? 대안이 없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산업에서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경쟁 등위를 가져 누가 하나가 뭐 특별하게 프라미넌트 하지 않다, 뛰어나지 않다는 거죠. 일정하게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산업 구조가 전적으로 기업들의 전략을 결정하고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이제 기업들의 전략을 결정하고 장기적인 성과를 결정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것들,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경쟁이 심하죠. 경쟁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능력들이. 그러니까 이제 경쟁 등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경쟁이 심하지 않은 산업에서는 기업들은 풍부한 전략 선택의 대안과 더불어 그 제약 요건이 굉장히 작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 중에 몇몇 전략 대안들은 기업의 어떤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대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요. 결국 산업 구조는 전략 대안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산업 구조가 결국 대안을 제한하는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산업 구조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얼마나 오래 시킬 수 있는지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죠? 그러한 이제 요인이 된다는 거죠. 산업 구조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산업 구조가 어떻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산업 구조가 어떻느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래서 이제 구조의 어떤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구조. 산업의 어떤 구조가 어떻느냐라는 것이 이 기업의 어떤 대안 선택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자,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위협에 대한 모델입니다. 그죠? 환경적 위협에 대한 모델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는 SCP 모델이죠. SCP 모델인데, 결국은 이제 뭐, 이런 그 환경적인 구조, 스트럭처하고 이제 이런 그 퍼포먼스, 그 다음에 그죠? 이런 모델은 정부 정책 위반자에게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합니다. 그죠? 이러한 틀에 의해 가지고 정부 정책자들은 결국 이런 어떤 기업이 돌아갈 수 있는 산업 형태의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기업이 속한 좁은 범위의 환경에서 위협을 분석하는 데는 이런 이제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런데 이제 SCP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구조, 행동, 그 다음에 퍼포먼스, 성과 모델을 바탕으로 특정 기업이 직면한 위험을 찾아낼 수 있는 이제 구체적인 모델들을 개발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기업들은 이제 여기에서 한 이제 5가지 정도의 위협 요소를 찾아내고 이제 그러한 위협의 크기를 결정짓는 이제 상황을 갖다가 설정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요. 보통 이제 여기에 기업들이 SCP 모델에서 특정 기업들이 그죠? 직면한 위험을 찾을 수 있는 모델들이 이제 여기에 쭉 있는 거죠. 공급자, 구매자, 보완자, 그 다음에 진입자, 그 다음에 경쟁자, 대체제,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제 모델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경쟁 우위를 추구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즉 environment threat, 즉 환경 위협은 자, 환경이죠. 그 경쟁 우위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환경적인 위협들이죠. 아까 이야기하는 진입자, 경쟁자, 그 다음에 대체제라든지 공급제라든지 구매자라든지 보완자 이런 것들은 그죠? 결국은 그 기업의 성과를 저해하는 그러한 조직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위협들 아까 이야기하는 기업의 비용 상승, 수익 하락,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기업의 성과를 저해하고요. 자, 결국은 이제
이러한 환경위험은 산업 내의 경쟁을 늘려서 기업의 성과를 경쟁 등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세력들입니다. 경쟁 등위에 오면은 기업들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들이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거의 뭐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뭔가를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산업에나 보완적으로 존재하는 5가지의 환경 위험은 진입자 위험, 그 다음에 여기서 기존의 경쟁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크게 그래서 이제 어떤 산업에 5가지 이제 환경 요인이 있는데요. 기업이 상황 일반적인 환경 말고 좁은 의미에 있어서 이제 환경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진입자 환경이죠, 그죠? 진입자 환경, 진입자, 그죠? 진입자. 자, 진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가 있습니다. 경쟁자가 있어. 자, 경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제가 또 있으면 또 곤란하죠. 대체제가 있으면. 대체제가 있으면은 자기들의 물건을 갖다가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겁니까? 공급자 위험이 있고요. 자, 공급자 위험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구매자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위험을 분류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규, 즉 잠재자, 즉 여기서 진입자를 우리가 잠재적 진입자를 이야기합니다. 진입자는 우리가 잠재적 진입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앞에다가 잠재적이란 말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재적, 그죠? 진입자의 위험이 있죠. 그죠? 언제든지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러한 잠재적 진입자, 그죠? 잠재적 진입자의 어떤 위험이 있고, 잠재적 진입자는 다른 말로 신규 진입자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기존 경쟁자의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대체제, 그 다음에 공급자 위험이 있고, 구매자 위험이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존의 신규 진입자 위험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신규 진입자로부터 위험인데 잠재적 진입자, 즉 new competitor입니다. 자, 이 new competitor는 우리가 신규 진입자에 관한 것들인데요. 신규 진입자는 우리가 다른 말로 미안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new 신규 진입자를 이제 이야기하죠. 신규 진입자는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new competitor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new competitor, 그죠? 신규 진입자는 다른 말로 새로운 진입자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최근 산업 내에서, 그죠? 산업 내에서 활동을 시작한 기업이나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기업, 즉 이제 활동을 시작한 기업이나 또는 시작할 잠재력이 있는 기업. 자, 요거를 우리가 신규 진입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게 이제 신규 진입자죠. 그죠? 신규 진입자는 이제 어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죠? 그러한 이제 진입자를 우리가
신규 진입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신규 진입자. 자, 그래서 활동을 시작할 기업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new competitor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ew competitor, 그죠? new competitor.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규 산업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 스트리밍 산업에서는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것이 신규 산업자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SCP 모델에 따르면 즉 신규 산업자는 어떤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높은 이익을 내고 있을 때, 그죠? 그 산업에 진입할 의도를 갖고 있다. 그죠? 보고 진입하는 거죠. 높은 이득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이 산업에 진입함으로써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따라서 기존, 그죠? incumbent, 그죠? incumbent firm들은 성과는 낮아지게 된다. 그죠? 기존 기업을 incumbent firm이라는 거죠. incumbent firm들은 성과가 낮아지게 된다. 즉 진입 장벽이 없다면, 그죠? 어떤 산업 내에서 높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신규 진입은 계속될 거고요. 결국 모든 기업이 경쟁 등위를 가질 때 떠나게 된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느냐 이거죠. 신규 진입자에 대한 것은 이제 예를 들려면, 자,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보면 이런 신규 진입자들의 어떤 장벽에서는요, 자, 봅시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이거죠.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자, 조금 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잠재적,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규 위협은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규 위협에서는 신규 위협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자, 경쟁 등위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이 계속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경쟁 등위가 될 때까지 신규 진입은 계속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경쟁 등위가 될 때까지 신규 진입은 계속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쟁 등위가 될 때까지는 결국은 높은 이득을 내는 기업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입니다. 이것은 높은 이득을 내는 기업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경쟁 등위란 말은 결국은 높은 이득을 내는 기업이 없을 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경쟁 등이란 것은 높은 이득을 내는 기업이 없을 때까지 결국은 계속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높은 이득을 내는 기업이 없을 때까지 신규 진입이 계속된다. 까지 신규 진입이 계속된다.
자, 신규 진입이 계속된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신규 진입이 계속된다. 자, 요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incumbent라는 것은 기존 기업들이 성과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신규 진입의 이제 위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죠? 신규 진입의 이제 위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신규 진입 기업들이 기존 기업들에게 주는 위협의 크기는요, 진입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는가 달려 있습니다. 진입에 필요한 비용이 예를 들어서 신규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진입 비용 즉 엔트리 코스트라고 합니다. 엔트리 코스트 이 진입 비용에 달려 있다. 따라 진입 비용에 따라서 신규 진입에 대한 위협은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달라진다. 자, 진입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입 비용이 크면은 그죠? 잠재적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진입 비용보다 이득이 더 많이 난다면은 신규 진입은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진입 비용이 더 크다면 신규 진입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잠재적 진입자는 기존 위협자들에게 위협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진입 비용에 달려 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진입 비용과 이득이 같아질 때까지, 그죠? 결국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진입 비용과 이득이 같아질 때까지, 즉,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자, 결국 다른 말입니다. 진입 비용하고 이익이 같아질 때까지 신규 진입은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진입 비용과 이익이 같아질 때까지, 이익이 같아질 때까지 신규 진입은 계속된다. 자, 그 무슨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진입 비용의 높이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진입 비용은 다른 말로 또 진입 장벽의 높이에 달려 있다. 그죠? 그래서 진입 비용은 진입 장벽의 높이. 자, 이 진입 비용은 다른 말로 진입 장벽의 높이에 달려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진입 비용은 진입 장벽의 높이에 달려 있다. 진입 장벽이 높으면 진입 비용이 높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진입 장벽이 높으면 자연적 진입 비용이 높아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진입자의 위협이 있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한 거죠. 그다음에 기존 경쟁자의 위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공급자의 위협이 있고, 주요 구매자의 위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제의 위협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협이 낮으면은 산업의 이익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러한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기업이 직면하는 기업 주변의 어떤 그죠? 어떤 잠재력을 이야기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SCP 모델을 한번 환경의 위협과 SCP 모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위협들이 어떤 산업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산업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5가지 위협이 모두 높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그 산업에서 경쟁력은 소위 이야기하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perfect competition이 되죠. 그래서 완전 경쟁이 됩니다. 그죠? 완전 경쟁이다. 5가지의 위협이 많이 높으면 완전 경쟁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SCP 그죠? 여기 각각 이니셜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SCP 모델에서 예를 들어서 SCP 모델에서요. 만약 5가지 위협이 모두 높다면, 그죠? 위협이 모두 높다면, 그죠? 환경 위협이 높다면, 그래서 5가지 환경 위협이 높다면, 그러면 이제 요거는 결국은 완전 경쟁이 된다. 완전 경쟁의 상태다. 완전 경쟁 상태다. 이렇게 보죠. 완전 경쟁 상태다. 요거를 우리가 퍼펙트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6가지 이 상태가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완전 경쟁 상태가 되죠. 높다면은 요거는 완전 경쟁 상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위협이 낮다면 예를 들어서 위협이 높다면 완전 경쟁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위협이 높지 않고 낮다면 만약에 낮다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모노폴리 즉 독점 상태가 됩니다. 경제에서 말하는 독점 상태. 그래서 모두 낮으면 그죠? 독점 상태. 그래서 요거는 독점 상태가 된다. 그래서 독점이란 것은 뭐냐? 요거는 뭐 그 이상 환경 위협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거의 모든 것을 다 점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런 상태를 우리가 독점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상태가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유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는 이제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어떤 산업에서 많은 경쟁 기업이 존재하고 비용과 제품 특성의 측면에서 제품들이 유사하게 그죠? 제품들이 유사하며 또는 진입과 철수 비용이 낮을 때 요거는 완전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perfectly competitiv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경쟁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럴 때는 완전 경쟁적인 산업의 예는 어떤 것이냐? 자, 요런 완전 경쟁적인 예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원유 산업 같은 경우, 원유 산업. 요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원유 산업 요런 것들이 이제 그죠? 원유 산업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제 오직 이제 경쟁 등위만을 기대할 수 있다. 거의 뭐 비슷한 요소는 경쟁 등위만 그죠? 등위 비슷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적어도 이제 뭐 지지 않고 서로 간에 이제 비슷한 이러한 이제 경쟁적인 어떤 등위만은 경쟁에서 우위가 아닌 비슷한 경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다. 그죠? 이럴 때는 소위 이야기하는 철수와 그 다음에 진입 비용이 우리가 완전 경쟁 상태에는 철수와 진입 비용이 낮다는 거죠. 철수와 진입 비용이 낮다. 철수하거나 또는 진입 비용이 낮다. 그죠? 낮다. 그렇게 되겠죠? 철수하거나 이런 진입 비용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철저한 진입 비용이 낮다. 자, 그러한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독점적 경쟁 산업 이란 것은 뭐냐라면요. 그 다음에 monopolistic competitive industry라면은 요거는 어떤 산업에서 경쟁 기업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과 철수에 따르는 비용이 낮을 때 그 산업은 독점적 경쟁 산업이라 한다. 자, 많은 경쟁 기업이 존재할 때와 요거는 경쟁 기업은 존재한다. 그런데 이제 많은 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입과 그 다음에 철수 비용이 낮을 때는 완전 경쟁적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경쟁 기업은 존재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업에 있어서 많은 경쟁 기업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서는 진입과 철수에 따르는 비용이 낮을 때는 독점적이 되죠. 근데 아까 이야기하는 완전 경쟁적하고 차이는 뭡니까? 요거는 많은 경쟁 기업이 존재하지만 비용과 제품 특성 측면에서 제품이 유사하다는 거죠. 제품이 유사하다는 게 있고 요거는 그냥 독점적은 요거는 완전 경쟁적이지만 요거는 요런 유사성이 없다는 거죠. 유사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에 있어서 많은 경쟁 기업이 있는 것은 완전 경쟁적인 그러한 상황과 같지만 그냥 많은 경쟁 기업이 있고 여기 유사하거나 그죠?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죠? 그냥 진입과 철수에 따르는 비용이 낮을 때는 이거는 독점 경쟁 산업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독점 경쟁 산업은 완전 경쟁 경우와는 다르게 산업에 속한 제품들은 유사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냐? 보통 대체제들, 그죠? 독점적 경쟁사 예로는 치약, 샴푸, 뭐 골프공,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치약, 샴푸, 뭐 골프공,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산업들은 이제 경쟁 우위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점. 뒤에 일단은 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과점. 그래서 과점이란 것은 소수의 경쟁 기업들, 유사한 제품들, 그리고 유사한 제품들입니다. 근데 경쟁 기업이 적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높은 진입 및 철수 비용을 갖는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과점이라는 것은 자, 과점이라고 한번 봅시다. 과점. 과점. 자, 과하게 점유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용어는 올리그라피라고 하는데요. 자, 과점이란 거는 그러면 어떤 거냐 하면요. 경쟁 기업들이 요게 이제 뭐냐면 소수의 경쟁 기업이다. 경쟁 기업이 많이 없어. 그래서 소수의 경쟁 기업이다. 그죠? 소수의 경쟁 기업이다. 소수. 자, 소수의 경쟁 기업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자, 소수인데 뭡니까? 높은 진입 및 철수 비용이 있겠죠. 높은 진입 및 철수 비용이 있다. 높은 진입 및 철수 비용. 그죠? 그러면 진입 비용이 많고 철수 비용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당연히 많이 들어오지 못하죠. 그죠? 높은 진입과 철수 비용이 있다면은 당연히 진입이 힘듭니다. 그죠? 진입이 힘들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요. 예를 들면은 이제 과점 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철강 산업 같은 거죠. 그 1950년대입니다. 이것도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1950년도 예를 들어서 미국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요런 산업하고 요런 산업과 이제 현재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시리얼 같은 거, 그죠? 시리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우리가 시리얼 산업, 그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시리얼 산업. 그래서 현재는 이제 시리얼 산업들, 현재는 시리얼 산업이 해당이 됩니다. 시리얼 산업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과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점적이라는 거 있죠. 독점적인 오직 한 기업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이러한 산업에서의 진입은 매우 어렵습니다. 순수한 독점적은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뭐 예를 든다면은 미국의 우편 배달 산업이라든지 뭐 국내 우편 같은 것도 독점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형 화물 배달, 뭐 페덱스나 뭐 대형 소포를 배달하는 뭐 UPS, 이런 것도 사실은 소형 화물 그 배달인 페덱스가 UPS의 도전을 받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이 예전에 우편 산업은 그 챌린지가 없었지만 최근 이메일을 등장하면서 어떻습니까? 이것도 뭐 하나의 챌린지를 받는, 그죠?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가 되겠다. 자, 이러한 것들은 자, 이런 독점 기업들은 때때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하지만 경쟁 우위를 갖다가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